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짝사랑하던 여대생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팔에 치사량이 넘는 약물을 투여한 남자 간호사 올리버 우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 이날 새벽 3시 30분 미셸 헌든의 어머니 벨린다는 갑자기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 눈을 떴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딸 미셸의 남자친구 제이슨 디어링이었는데 그는 미셸과 다음에 결혼할 예정인 딸의 약혼자였습니다. 전화를 건 제이슨은 미셸의 어머니에게 지금 미셸의 집 앞인데 그녀가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셸이 걱정이 된 제이슨은 새벽 시간에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셸이 사는 게인즈빌로 차를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제이슨은 미셸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미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셸의 집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 안에서 미셸이 키우는 강아지 듀크가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이슨이 미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놀랍게도 집 안에서 미셸의 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미셸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굳게 닫힌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자동차가 그대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집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사항을 전달받은 미셸의 어머니는 그녀가 갑자기 몸이 아파 미셸과 가장 친한 친구 제시카 스펠의 집에 갔을 것이라고 제이슨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셸의 어머니 벨린다는 즉시 딸의 집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미셸의 절친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절친 제시카는 그녀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당장 그녀의 집에 가보겠다고 미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먼저 미셸의 집에 도착한 제시카는 미셸의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미셸의 남자친구 제이슨과 함께 미셸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이슨과 제시카는 미셸의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벨린다는 그녀의 차를 몰고 딸의 집으로 향했는데 당시 벨린다는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벨린다의 집에서 미셸의 집까진 차로 약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훗날 어머니 벨린다는 이 1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드라이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뒤 벨린다가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딸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폴리스 라인과 몇 대의 순찰차 그리고 굳은 표정을 한 형사들의 얼굴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벨린다에게 다가와 딸 미셸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사의 말을 듣자마자 미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조사 초기 경찰은 미셸이 괴한에게 당했거나 혹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아니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셸은 침대에 엎드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외상의 흔적이나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흔적 그리고 집으로 괴한이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미셸이 다음에 약혼자 제이슨과 결혼할 예정이고 창창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바로 배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약물 중독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셸이 약물 중독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경찰의 말에 미셸의 어머니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셸의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대신 냉장고 안에서 신선한 음식과 과일 그리고 건강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몸을 생각하여 냉장고에 좋은 음식을 채워넣은 미셸이 약물 중독자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경찰은 미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침입자에 의해 당했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조사 초기 경찰은 정확한 미셸의 사인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결국 그녀가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마이클 더글러스는 자주는 아니지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발작 증세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미셸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도 미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마도 신의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미셸의 죽음을 자연사로 받아들였고 즉시 그녀의 추모식을 계획했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 형사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사를 마치기 전 절차상 부검을 위해 미셸의 시신을 검시관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셸의 부검 소식을 들은 어머니 벨린다는 즉시 마이클 더글러스 형사에게 연락하여 부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셸의 어머니는 딸이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셸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보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형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검을 진행하자고 미셸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결국 미셸의 어머니는 최소한의 부검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시관은 미셸의 어머니의 요청대로 부검을 진행하였고 부검 결과 미셸의 몸에서 눈에 띄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검이 마무리되기 직전 검시관은 우연히 미셸의 왼팔에 있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점은 주근깨보다 작은 점이었고 호기심이 활동한 검시관은 그 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검시관은 이 점이 누군가가 주사기를 사용하여 낸 바늘 구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시관은 즉시 마이클 형사에게 연락하여 미셸의 왼팔에서 발견된 바늘 구멍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검시관은 미셸의 팔에서 발견된 바늘 구멍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의료인이 주사기를 사용하여 낸 자국이라고 마이클 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검시관은 미셸이 사망했을 당시의 자세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연사한 사람이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죽은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작으로 죽었을 땐 대부분 하늘을 보고 누워있거나 살짝 옆으로 누워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시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형사 마이클 더글러스는 미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셸의 팔에 주사기로 무엇이 투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셸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그녀의 몸에 대한 독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검사는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그 사이 경찰은 다시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미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미셸의 집에 도착한 마이클 형사는 그녀의 집을 포함하여 집 주변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욕실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누군가가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웠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집 주변 쓰레기장을 수색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미셸의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미국 대형 슈퍼마켓 퍼블릭스의 이름이 프린트된 봉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그 안에서 혈흔이 묻은 주사기와 카테터 그리고 프로포폴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제가 들어있는 작은 바이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이 증거들은 오직 의료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미셸의 사망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마이클 형사는 미셸의 모든 지인들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근 병원 관계자들도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이클 형사는 미셸의 집주인 피터 알콘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피터는 사건 발생 2일 전인 2005년 11월 8일 세입자 미셸의 집에 용무가 있어 그녀의 집에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주인 피터가 미셸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상하게도 세입자 미셸이 아닌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청년이 나왔습니다. 당시 그 청년은 피터에게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오라는 말을 했고 청년의 말에 피터는 알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해 줬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 미셸은 집주인 피터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까는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피터에게 좀 전에 그가 본 청년은 그녀의 편두통을 치료해주는 동네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피터가 본 것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렸고 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경찰은 미셸의 절친 제시카를 불러 몽타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시카는 몽타주를 보자마자 미셸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올리버 오퀸이라는 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는 올리버가 얼마 전까지 자신의 룸메이트였고 근처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올리버에게 연락하여 그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올리버는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올리버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관계자는 올리버가 2005년 11월 9일 미셸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업무 미숙으로 해고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올리버가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귀뜸해 주었고 올리버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올리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병원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올리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모습은 미셸의 집주인 피터의 설명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경찰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며칠 뒤에 휴가를 떠나는데 그 전에 인터뷰하자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알겠다고 말하고 올리버와 인터뷰 일정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인터뷰하기로 한 날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버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그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측은 올리버가 경찰이 찾아오고 나서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올리버가 사라지자마자 미셸에게 수행한 독성검사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 미셸의 몸에서 치사량의 4배 이상의 프로포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미셸은 주사를 맞자마자 몇 초 만에 사망했을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보고서를 보자마자 즉시 올리버를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 29일 경찰은 올리버가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일랜드 정부에 올리버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아일랜드 정부의 답답한 행정 처리 덕분에 올리버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눈치챈 올리버는 즉시 아일랜드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 올리버는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올리버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신원을 인터폴에 등록하고 올리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에게 살해당한 미셸 헌드는 1981년 7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수아니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 당시 24살이었던 미셸은 플로리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사교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셸은 동물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아프리카 어린이를 후원하는 가슴이 따뜻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미셸은 평화봉사단에 가입하여 아프리카에서 자선활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셸은 학비를 벌기 위해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처럼 트레이너로 일하던 제시카 시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과 제시카는 곧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고 공부와 운동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지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모임의 멤버는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 미셸과 스카이, 소니아, 그리고 모임의 유일한 남자 올리버 오킨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임은 여자들로만 진행되었으나 제시카가 자신의 룸메이트 올리버를 데리고 나오면서 모임에 올리버가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올리버는 여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어색해하고 불편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그런 올리버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올리버는 최근에 이혼하여 혼자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절함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곧 미셸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뒤 그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셸에게는 제이슨이라는 남자친구이자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미셸은 올리버에게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셸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종종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편두통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약초와 두통약까지 사용하였으나 이것들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임 도중 미셸이 자주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을 본 올리버는 직접 자신이 나서서 미셸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의 통증 완화를 위해 쓸 약물을 병원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그녀에게 투여해 주었습니다. 미셸은 주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지만 올리버가 놔준 주사를 맞고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올리버가 미셸에게 투여한 약물은 병원에서 몰래 빼돌린 마약성 진통제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버의 치료에 효과를 본 미셸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올리버에게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미셸은 올리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그녀는 남자친구와 약혼까지 했기 때문에 올리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치료를 핑계로 미셸에게 점점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미셸도 올리버가 주는 약물 때문에 그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11월 8일 미셸은 이날 심한 편두통 때문에 황급히 집으로 올리버를 불렀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의 호출에 재빨리 주사기와 약물을 챙기고 미셸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올리버는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셸은 침대에 누워 올리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미셸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는데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집주인 피터였습니다. 미셸은 올리버에게 집주인 피터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고 올리버는 피터에게 다음에 오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올리버의 치료가 끝나자마자 미셸은 약에 취해 충들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셸은 피터에게 연락하여 아까는 미안했다고 말하며 다음에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미셸은 잠시 숙면을 취했고 올리버는 그런 미셸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 잠에서 깨어난 미셸은 올리버에게 물 한 잔만 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리버가 미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러 부엌에 갔을 때 미셸의 남자친구 제이슨이 미셸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셸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남자친구 제이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올리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제이슨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그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올리버는 뒤에서 미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는데, 올리버는 미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약혼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셸은 남자친구 제이슨에게 요즘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귀찮아졌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올리버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올리버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이 한 이야기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미셸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이 전화를 끊자마자 방으로 들어와 미셸에게 다시 한번 치료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미셸은 치료에 한해서는 올리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평소와 다르게 미셸의 몸에 치사량의 4배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결국 미셸은 몇 초 만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셸이 죽었는데도 화가 덜 풀린 올리버는 미셸의 모습을 보기 싫었는지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몸을 돌려버렸고, 이어서 그녀의 얼굴을 베개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을 침대에 남겨두고 황급히 집을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올리버는 뒷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근 뒤 주사기와 약물을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후 미셸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올리버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그를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 29일 아일랜드 출신이었던 올리버는 이미 자신의 고향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일랜드 정부에 올리버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일랜드 정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경찰은 올리버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겁을 먹은 올리버는 아일랜드를 떠나 다른 나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6월 6일 올리버의 행방이 북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리탄이라는 나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하여 올리버를 체포하려고 했으나 눈치 빠른 올리버는 또다시 그들을 따돌리고 도보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 세네갈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올리버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였고 미리 세네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세네갈에 도착한 올리버는 이미 연락받고 올리버를 수배 중이던 세네갈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올리버는 세네갈 경찰에게 체포되자마자 미국으로 추방당했고, 드디어 올리버의 도주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올리버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올리버의 DNA를 추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리버의 DNA는 미셸의 집 근처에서 버려진 주사기 뚜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올리버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올리버는 감방 동료인 토마스 라우셔에게 자신의 범행 과정을 자랑이라도 하듯 모두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미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토마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올리버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고 재판에 나와 올리버에게 들은 내용을 모두 폭로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올리버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토마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